대감마님, 제가 모시겠습니다요. 청취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다는 말라 보아야 그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 보아야 그 속을 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한 청렴한 대감과 그 곁을 바보처럼 지켰던 한 머슴의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이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 어리숙한 미소 뒤에 어떤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양 북촌에서도 가장 고지식하기로 소문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조참판을 지낸 김성현 대감의 저택이죠. 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청렴함이 곧 목숨이라 여겼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며 임금 앞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분이었죠. 그날도 김성현 대감은 잠을 잊은 채 서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근 권세가들이 백성들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는 만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대감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이 상소문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물어뜯으려 들 것임을 대감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도는 집안에 딱 한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돌쇠였죠. 돌쇠는 이 집의 명물이자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덩치는 산만해서 어깨가 떡 벌어졌는데 얼굴은 늘 멍하니 풀린 표정이었죠. 대대감마님, 여기 장작 다 팼구먼유. 말을 심하게 더듬고 심부름 하나 시키면 한나절이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은 돌쇠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덩치가 아까워. 머릿속엔 면사리만 들었나 보지. 라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돌쇠는 그저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마치 세상 돌아가는 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같은 시각 한양의 또 다른 권력자 조익현의 집은 김성현의 집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익현은 김성현의 강직함이 자신의 야욕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잘 알고 있었죠. 김성현이 이번 상소문을 올리면 우리 계획은 끝장이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아예 입을 봉해버려야겠지. 조익현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미 치밀한 덫을 놓아두었습니다. 위조된 서신, 가짜 증인, 그리고 탐욕의 눈먼 나졸들까지 거대한 폭풍이 김성현의 평온한 저택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조 참판 김성현은 들으라. 역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으니 지금 즉시 결박하라. 새벽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생을 결백하게 살아온 김성현 대감은 당황했지만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역모라니, 이 무슨 해괴한 소리냐? 호통을 쳤지만 이미 조작된 증거물들이 서재 구석구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평소 대감의 덕을 입었다던 하인들도 관원들의 칼날 앞에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난리통 속에 오직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졸 하나가 길을 막고 선 돌쇠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바보 멍청아.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 하지만 돌쇠는 평소에 그 멍한 표정으로 나졸을 쳐다볼 뿐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졸 둘이 달라붙어 밀어보았지만 돌쇠는 땅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죠. 나졸들이 당황하던 그때 포박당한 김성현 대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그만두거라. 내 조사를 받고 오면 곧 풀려날 터이니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며칠 후 김성현 대감에게 내려진 판결은 북방 연천으로의 유배였습니다. 관작은 삭탈당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날 저택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승 판서 자리에 있을 때 줄을 서던 이들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도가 같이 가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돌쇠는 김성현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가 말렸습니다. 이 바보야.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가느냐?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유배지다. 하지만 돌쇠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감마님 없으면 못 살아유. 밥도 해드려야 하고유. 김성현 대감과 그를 호송하는 나졸들, 그리고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돌쇠 일행은 연천으로 향하는 험난한 고갯길의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졸들은 이미 조익현에게 매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김성현 대감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로 위장해 그를 처리하는 것이었죠. 나졸 하나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나졸이 칼을 높이 쳐든 순간이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졸이 날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그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더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죽고 싶으면 더 다가와라. 그 짧은 한마디에 베테랑 나졸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성현 대감이 깨어났을 때 돌쇠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쥐새끼가 좀 많더라고요. 김성현 대감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옷자락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묘한 위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바보 같은 머슴은 정말 내가 알던 그 돌쇠가 맞는 것일까? 유배지 연천에 도착하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잔인한 함정들입니다. 조익현은 결코 김성현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쇠, 아니 강준 가문의 복수를 위해 바보의 가면을 쓴 이 사내는 이제 자신의 진짜 힘을 어디까지 드러낼까요? 한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대쪽 갔던 이조참판 김성현 대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태우는 수레조차 허락되지 않아 맨발에 집신 한 켤레로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죠. 뒤따르는 나졸들은 연신 채찍을 휘두르며 대감을 재촉했습니다. 어이, 대감님. 발걸음 좀 빨리 합시다. 해지기 전에 저 고개를 넘어야 주막이라도 찾을 것 아닙니까? 김성현 대감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죠.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것은 거대한 짐을 지게에 짊어진 돌쇠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실실 웃으며 대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나졸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익현에게 은밀한 지령을 받은 상태였죠.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 김성현을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라. 나졸들은 짐짓 친절한 척하며 김성현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대감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라도 좀 드시지요. 대감이 수저를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멍하니 구석에 앉아있던 돌쇠가 갑자기 헛기침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국밥에 파리가 빠졌네요. 제가 버릴게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졸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김성현 대감은 쓰러진 개와 돌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자기 배를 문질렀습니다. 배고파서 그랬어요. 제가 다시 담아올게요. 독살에 실패한 나졸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실족사뿐이었죠. 길은 점점 좁아졌고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나졸 하나가 슬금슬금 김성현 대감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대감을 밀치려는 찰나 갑자기 산 위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돌이 굴러온다. 나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들이 길을 가로막으며 쏟아져 내렸죠. 김성현 대감이 위험에 처한 순간 돌쇠가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대감을 품에 안은 채 날렵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둔탁해 보이던 그 덩치가 종이호랑이처럼 가볍게 움직였죠. 사태가 진정되자 길은 거대한 바위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나졸 셋이 힘을 합쳐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돌쇠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거 치우면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차. 쿵! 바위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나졸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것이 과연 사람의 힘인가? 아니면 산신령의 조화인가? 나졸들은 이제 돌쇠가 무서워 대감에게 함부로 채찍을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졸들의 실패를 예견한 조익현은 최정의 살수들을 따로 보냈습니다. 일행이 숲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나졸들은 겁에 질려 대감을 버리고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홀로 남은 김성현 대감의 목에 차가운 칼날이 겨눠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주인의 몸에 손대지 말라 했다. 순식간에 돌쇠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더듬거리던 말투는 사라지고 전장을 누비던 무장의 호령이 터져 나왔죠. 돌쇠는 살수의 칼을 손가락 힘만으로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찜 속에서 묵직한 철퇴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리숙한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분노한 귀신처럼 보였죠. 10여 명의 살수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마지막 살수가 도망치려 하자 돌쇠는 단숨에 쫓아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도익현이냐? 살수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자 돌쇠는 그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감 쪽으로 돌아오며 얼굴육을 풀었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셔요? 나쁜 놈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침내 일행은 유배지 연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방 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모 죄인이 왔다며 돌을 던졌고
관리는 다 썩어가는 헛간을 거처로 내주었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불빛에 비친 돌쇠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살수의 칼을 잡았을 때 생긴 깊은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대체 누구냐? 어째서 내게 이런 과분한 충심을 보이는 것이냐? 돌쇠는 불을 지피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하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대감마님께서 10년 전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갚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날 제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울어주신 분이 대감마님 아니셨습니까? 하지만 연천에서의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부호 최진사는 조익현과 결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성현을 굶겨 죽이거나 병들게 하여 자연스럽게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그 힘센 머슴놈부터 처리해야겠구나. 이 근방에서 내 허락 없이 숨 쉬는 놈은 없어야지. 대감과 돌쇠는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지방의 토호 세력까지 그들을 압박해오고 있었죠. 과연 돌쇠는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대감을 공양하고 몰려오는 악인들의 마수에서 그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연천에 도착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닥쳐온 대흉년은 유배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마을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길가에는 굶어 죽은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조 참판을 지냈던 김성현 대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오는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죠. 대감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자신보다 더 처참한 백성들의 모습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성현 대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안의 마지막 비상식량이었던 쌀 한 되가 들려 있었죠. 돌쇠야, 이것을 가지고 나가 죽을 끓이거라. 길가에 쓰러진 저 노인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 대감마님, 이거 없으면 마님은 어찌하시려고요? 마님도 사흘을 굶으셨잖아요.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늙은 선비라 죽어도 한이 없으나 저 어린 생명들이 꺼져가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어서 가거라. 돌쇠는 눈시울을 붉히며 쌀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의 집 앞에는 매일 아침 묽은 죽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한 지 열흘째. 김성현 대감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쌀 한 되는 사흘이면 바닥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솥에는 죽이 끓고 있었고 쌀자루는 비워질 줄 몰랐죠. 게다가 돌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만 지면 사라졌다가 새벽녘에야 기진맥진해서 돌아오곤 했죠. 새벽 2시경 마당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처참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어깨에는 커다란 가마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마니를 창고에 내려놓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돌쇠가 잠든 사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터져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다리에는 험한 산길을 헤맨 듯한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돌쇠의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웃 마을 광산과 벌목장에서 발행한 노역 확인서였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대감을 모시고 죽을 끓이고 밤에는 산 너머 10리 길을 달려가 험한 노역을 했던 것입니다. 남들 여럿이서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을 그 괴력으로 하룻밤에 몰아치며 쌀을 구해왔던 것이죠. 주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깎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현 대감의 명망이 높아질수록 지역 권력자 최진사의 불쾌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유배 온 죄인 놈이 감히 내 앞마당에서 선심을 베풀어? 최진사는 사또를 압박해 김성현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사또, 저 김성현이가 밤마다 머슴을 시켜 곡식을 훔쳐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관아의 곡간을 턴 것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하지 않겠소? 이놈, 이 곡식의 출처를 대라. 유배 죄인이 어디서 이런 쌀을 가져왔단 말이냐? 나졸들은 돌쇠를 묶어 몽둥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김성현 대감이 몸을 던져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돌쇠는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대감에게 해가 갈까봐 밤새 노역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실실 웃으며 준 거예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결국 돌쇠는 관아의 쌀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관아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돌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이를 비웃으며 김성현 대감에게 통보합니다. 사흘 뒤, 저 머슴 놈의 목을 칠 것이오. 주인의 죄까지 뒤집어 쓴 충직한 계란이 참으로 가련하구려. 김성현 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선비의 체면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저 청년을 위해 이제는 자신이 칼을 들어야 할 차례임을 직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홀로 앉아 있던 김성현 대감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익현의 밑에서 일하다 김성현의 인품에 감화되었던 한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가 대감에게 은밀하게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감님, 이것은 조익현 판서가 최진사에게 보낸 밀서입니다. 돌쇠를 죽이고 대감님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돌쇠를 살릴 마지막 열쇠입니다. 사흘 뒤면 돌쇠의 목이 달아납니다. 김성현 대감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유배 죄인으로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밀서를 들고 목숨을 건 반격에 나설 것인지를요. 돌쇠의 처형을 앞둔 마지막 감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거대한 처형대가 세워졌고 최진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돌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는가? 돌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더듬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낮고 강단 있는 목소리였죠. 그는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을 보란 듯이 근육의 힘만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준비한 판이 완성될 때까지 그는 다시 바보의 가면을 쓰고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김성현 대감은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북방 시차를 위해 연천을 지나던 관찰사의 행차 앞을 가로막은 것이죠. 유배 죄인이 관아를 벗어나 관찰사의 행차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즉시 처형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관찰사 나리, 억울한 백성의 피가 연천 땅을 적시고 있나이다. 이 밀서를 보시고 진실을 밝혀주소서. 김성현의 가슴에서 나온 것은 조익현이 최진사에게 보낸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서신을 펼쳐보는 순간 숲속에서 숨어있던 살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조익현이 만약을 대비해 보낸 자객들이었죠. 관찰사의 호위병들과 살수들이 엉겨붙으며 길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찰사 행차가 습격받는 사이 관하에서는 돌쇠의 처형이 강행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서 목을 쳐라. 역적의 수족을 베어 민심을 바로잡으리라. 망나니의 칼이 돌쇠의 목을 향해 내리쳐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돌쇠가 묶여있던 형틀을 어깨로 들이받아 부수고 일어섰습니다. 망나니의 칼은 돌쇠의 강철 같은 어깨를 치고 튕겨 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백성과 나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어서 잡아라.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나졸 수십 명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돌쇠는 맨손으로 창날을 잡아 꺾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무장 가문의 후계자 강준의 눈빛이었죠. 그는 처형대 위에 놓인 굵은 통나무 기둥을 뽑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가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나졸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살수들의 습격을 뚫고 도착한 관찰사가 서슬퍼런 호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멈춰라. 여기 이 밀서에 적힌 조익현과 최진사의 죄상을 내가 확인하였다. 최진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가짜요. 유배 죄인이 조작한 서신이란 말이오. 김성현 대감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가 가짜라면 전국에 뿌려진 다른 서신들도 가짜겠느냐? 사실 돌쇠는 감옥에 가기 전 이미 3장의 사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관찰사에게, 하나는 한양의 상소위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왕의 직속 감찰관에게 전달되도록 보부상 편에 보냈던 것이죠. 조익현이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오도록 설계한 돌쇠의 천재적인 지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최진사를 체포하고 김성현 대감의 유배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한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손에 밀서가 도달하자 조익현의 영모 계획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예의 그 구부정한 자세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무서웠어요. 헤헤. 김성현 대감은 말없이 돌쇠의 어깨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돌쇠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고생했다. 강준아. 아니, 내 아들 같은 돌쇠야. 정말 고생 많았다. 며칠 뒤 드디어 연천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조익현과 최진사의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풀렸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더 이상 영모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대감을 연천의 등불이라 부르며 따랐고 돌쇠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인 것일 뿐. 한양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누명을 벗고 강준의 가문까지 복권시켜야 할 숙제가 남았다는 것을요. 준아, 이제 바보 연기는 그만해도 되겠구나. 한양으로 가자. 내 아버님의 명예와 나의 결백을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선포하자꾸나. 강준은 붓을 놓고 김성현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더 이상 가련한 머슴이 아니라 거대한 거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천의 찬 바람을 뒤로하고 일행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죄인의 몸으로 끌려나갔던 그 문을 이제는
왕의 특사가 보필하는 가운데 통과하게 되었죠.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청백리 김 대감이 돌아오셨다. 환호했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화려한 비단옷을 사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입던 낡은 도포를 그대로 걸친 채였죠. 그는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걷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한양의 궁궐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 앞에 선 김성현 대감의 목소리는 대나무처럼 곧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조익현이 저지른 만행과 연천에서 백성들이 겪은 고초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전하, 여기 이 밀서에 적힌 야욕은 단순히 소신 한 명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려 한 대역죄이옵니다. 조익현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 자는 영모 죄인입니다. 어찌 죄인의 말을 믿으십니까? 그때 김성현 대감이 돌쇠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전하, 여기 이 산에는 소신의 머슴이 아니라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고구 강무진 장군의 외아들 강준이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보 같은 미소를 지우고 무인의 기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10년 동안 간직해온 강씨 가문의 인장과 아버지가 남긴 최후의 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전하, 소신 강준입니다. 아버님은 조익현의 농간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충신만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으셨나이다. 오늘 소신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증언하러 왔나이다. 강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은 조익현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탄식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 통제라, 내가 충신의 핏줄을 바보로 살게 했구나. 조익현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 후 사약을 내리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진사와 연천의 부패한 관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김성현 대감은 이조판서로 승차하여 조정의 기틀을 다시 잡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준에게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영청의 수장 자리가 제안되었습니다. 준아,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았구나. 장군복이 아주 잘 어울릴 게다. 김성현 대감의 말에 강준은 말없이 먼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였고 되찾고 싶었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준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김성현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준의 손에는 장군의 칼 대신 예전에 들던 낡은 보찜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소인 궁궐 체질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못 견디겠구먼유. 헤헤. 강준은 관직을 사양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그는 김성현 대감의 호위 무사이자 평생의 벗으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성현 대감은 크게 웃으며 강준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없으면 내 밥맛이 없어서 살 수가 있겠느냐. 가자,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가끔 유배지였던 연천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굶주림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 되어 있었죠. 김성현은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강준은 아이들에게 나무 칼을 깎아주며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게나,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선비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보가 오고 있네. 두 사람이 걷는 길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준아,
너는 왜 끝까지 나를 따랐느냐? 그 고생을 하면서 말이다. 김성현의 물음에 강준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감마님, 향기 나는 꽃은 나비가 찾아오지만 향기 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 했습니다. 소인은 대감님의 향기에 취해기를 잃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여기 두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진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진심을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괴신고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